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박정희와 장개석. (1966년 2월 12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부부는 부미볼 국왕 부부의 안내를 받으면서 태국 건축의 정수라 할 그랜드 궁과 태국 내 1900개의 사원 중 최고로 꼽히는 에메랄드 사원을 구경했다. 부미볼 국왕은 에메랄드로 만들어진 불상 앞에서 15세기에 조각돼 18세기 말에 여기에 안치된 이 불상은 태국의 국보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국왕인 제가 부처의 옷을 갈아입힙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날 밤 8시 박 대통령 부부는 살라사하타이 궁에서 부미볼 국왕 부부와 타놈 총리 부부를 비롯한 태국 정부 강요 일동, 3군 순회 및 주 방콕 외교사절 등 90여 명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다. 박 대통령 부부는 적도에 가까운 국가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공식 만찬에 참석하느라 식사에 애를 먹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한복 차림에 검은 안경을 써야 했던 유경수는 출발 전부터 자신은 더위에 약하다며 가지 않을 수 없느냐고 박 대통령에게 사정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지에서 유 여사는 더위뿐 아니라 신발이 맞질 않아 고충이 더했다. 한복을 입으면 상체가 뒤로 약간 젖혀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무신이 아닌 굽이 약간 높은 구두를 신은 게 화근이었다. 당시만 해도 국산 구두는 신축성이 약하고 딱딱해 발이 약간만 부어도 신을 수 없을 정도였다. 종일 시찰과 방문, 공식 행사에 참석한 뒤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면 유 여사의 발은 퉁퉁 부어 있었다. 유 여사는 붓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다음날 신발을 신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찬물을 떠다 놓고 발을 담그곤 했다. 수행비서가 유 여사에게 사모님, 가게에 나가 편한 구두 한 켤레 구해오면 어떨까요? 라고 하자 그녀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곳에서 구두를 샀다고 소문이라도 나봐요. 나라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라며 거절했다. 다음날 아침이면 유 여사는 붓기가 채 가시지 않은 발을 억지로 구두에 끼워 신고 일어섰다. 몹시 아픈 표정이 얼굴에 나타났지만 방문을 열고 나서면 편한 구두를 신은 것처럼 꼿꼿하게 걸었다. 유 여사의 고충 가운데는 식사 문제도 있었다. 공식 오찬이나 만찬에서는 의례 그 나라 특유의 별미나 성찬이 나오지만 음식 맛을 볼 심리적 여유까지는 제공되지 않았다. 채식을 즐기던 유경사는 동남아 3국의 기름진 육류에 구미가 당기질 않아 먹는 신용만 할 뿐이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한 채 숙소로 돌아오면 다음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의상과 머리 손질부터 먼저 해야 했으므로 과일 한 개도 먹을 여유가 없었다. 보다 못한 수행비서가 밖에서 냄비 하나를 구해와 호텔방에서 라면을 끓여드렸다. 단무지 몇 조각을 두고 라면을 맛있게 먹은 유 여사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면서 이제 살 것만 같아 어디 또 가봐야지 라며 자리에서 가뿐히 일어서 나갔다. 수행원들은 조금 전에 벌어진 성대한 잔치에서 국왕이나 왕비를 상대로 상냥하게 담소를 나누던 의연한 유 여사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도록 라면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눈물겨워했다. 하루는 유경수가 수행원이 끓여준 라면에 손도 대지 않고 획 나가더란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박 대통령과 함께 나타나 두 사람이 라면을 맛있게 들었다. 이때부터 수행원들은 라면 2인분을 끓이게 된다. 외국에서 박 대통령 부부가 나눠 먹던 라면은 1963년 9월 삼양식품에 의해 처음 등장했다. 1966년 무렵에는 개발시대의 서민 대중에게 요긴한 대체 식량으로 확산되던 시기였다. 이해 가을 삼양식품의 전중윤 사장은 저녁 늦게 청와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들어보니 박 대통령이 야식으로 라면을 먹다가 전화를 걸었다면서 정부의 분식 장려 정책에 협조해줘 고맙다고 치하를 한 뒤 거 전 사장, 라면에 아무래도 고춧가루를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래도 국물이 얼큰해야 하니까요 라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결벽증이 있었던 유경수는 외국을 방문할 때면 수행원들에게 아무리 작은 실수일지라도 범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사소한 허물이라도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텔에서 출발할 때면 유경수는 자신의 방뿐만 아니라 수행원의 방까지 점검하여 들어올 때와 똑같은 상태로 해두려 했다. 비서들이 침구를 손질해두면 유경수는 꼼꼼히 살펴보다가 아니야,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라며 고쳐놓곤 했다. 이런 정리정돈 습관은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유경수는 현지에서 갈아입을 의상에 소용되는 색실과 바늘, 옷핀 등을 손바닥만한 상자 속에 넣고 다니다 준비를 못한 수행원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1966년 2월 13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일행은 태국 돈무안 공항에 도착해 이태 성명을 낭독했다. 박 대통령은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의장대를 사열한 뒤 일행과 함께 특별기에 올라 비공식 방문국인 홍콩으로 출발했다. 홍콩 방문은 대만 정부와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취해진 조치였다. 방콕에서 홍콩으로 비행하는 도중 박 대통령 부부와 일행이 탄 특별기는 월남의 퀸원 상공을 통과했다. 박 대통령은 창밖을 통해 정글로 뒤덮인 육지를 내려다보다가 우리 장병들이 있는 곳인데 내가 들르지 못하다니 참 하며 혀를 찼다. 한국 정부 측이 방문 의사를 타진했으나 월남 정부 측은 국내 정세와 의전 문제를 들며 난간함을 표시해 월남을 방문할 수 없었다. 박 대통령 일행이 홍콩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 홍콩 총독 데이비드 트렌치경이 마중 나와 국가 원수로서의 예우를 갖춰 환영했다. 중국과 연접한 탓으로 200여 명의 정, 사복, 경관들이 공항을 엄중 경비하고 있었다. 공항에는 200여 명의 교포와 때마침 촬영차와 있던 신상옥 감독, 최은희, 김승호, 한은진 등 영화인들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 아침 교민들과의 조찬 석상에 이들을 초청했다. 이날 공항에 미리와 대기하고 있던 최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에게 박 대통령은 100여 개의 전기 면도기를 전달하면서 참호 속에서 싸우는 장병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트렌치경은 박 대통령 부부를 안내하며 숙소인 만다린 호텔까지 동승했다. (1966년 2월 13일) 정오 무렵 박 대통령 부부는 만다린 호텔에 여장을 푼 뒤 공식 일정 없이 이틀간을 보냈다. 박 대통령은 호텔에서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신상철 주월 대사, 류양수 주 필리핀 대사, 홍성욱 주 캄보디아 총영사, 최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월남 사태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정세를 검토했다. 박 대통령은 공관장 회의에서 이번 여행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아시아 지역 지도자 회의 개최 문제에 대해 주재국의 협조를 얻을 것과 경제 외교 강화 방안들을 지시했다. 회의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은 별도로 최명신 사령관과 자리를 함께하고 약 2시간 동안 월남 사태를 검토하기도 했다. 2월 14일 오전 박 대통령 부부는 만다린 호텔로 교포 대표 30여 명과 신상옥 감독 등 영화인 10여 명을 초청해 조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국내에서 우리는 인구가 많다고 늘 부담을 느껴왔는데 이렇게 해외에 나와보니 그 많은 인구가 우리의 재산입디다 라고 했다. 2월 15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일행은 홍콩 카이탁 공항을 출발해 약 1시간 뒤 중화민국 상공에 들어섰다. 자유중국 또는 국부로 호칭되던 대만 정부의 정식 국명은 중화민국이지만 현실적 영역의 속성을 나타내는 대만으로 불리곤 했다. 오전 11시 마중 나온 중화민국 공군기 편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특별기는 송산 군용비행장에 도착했다. 섭씨 22도의 청명한 날씨. 박정희 대통령은 장개석 총통과 만감서린 악수를 나눴다. 49세의 박정희와 79세의 장개석은 생애의 여러 지점에서 교차했다. 가난한 소장농의 막내로 태어난 박정희처럼 장개석은 1987년 10월 31일 중국 절강성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1906년 일본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동경무관학교에 입교해 1910년 일본군 소위로 다카다 야포연대에서 근무, 박정희와 같은 포병 장교 출신이기도 하다. 장개석이 박정희와 다른 점이라면 무관학교 시절에 중화민국의 창시자자, 혁명 전략가인 손문을 스승으로 만난 뒤 청조타도, 산민주의를 내건 손문 정신의 뒤를 잇는 삶을 살았다는 점일 것이다. 장개석은 1911년 군을 무단 이탈해 상해로 귀국한 뒤 100여 명의 결사대를 조직해 항주로 진격, 청군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손문이 본토에서 민족주의 기치를 내걸고 창설한 국민당은 1925년 3월 12일 그의 사망을 계기로 장개석에게 지휘권이 넘어갔다. 그는 이해 4월 남경 국민정부를 수립하고 12월에는 절강성의 재벌인 송씨 가문의 셋째 딸 송미령과 결혼했다. 박정희가 충청도 거부 육종관의 딸 유경수와 결혼한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장개석은 1937년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중국 공산당과 공동전선을 편 국공합작을 주도 일본군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다. 이 기간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거쳐 만주군 장교로 근무함으로써 장개석과는 대치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두 사람은 다시 접근하기 시작한다. 박정희는 초췌한 몰골로 장개석 휘하의 광복군을 찾아 신변의 안전을 도모한 뒤 귀국했다. 한편 국공합작으로 일본과 대항하던 장개석의 국민당은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에게 본토를 넘겨준 채 1949년 12월 7일 대만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공항에서 악수를 나누던 박, 장 두 원수는 한동안 말을 잊은 듯 붙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당시 외무장관으로 수행했던 이동환은 박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신세를 많이 지고 좋아했던 사람은 존슨 미국 대통령이었고 마음속으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장개석 총통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공항에서 장 총통은 환영사를 통해 한중 양국은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번영성세의 공동운명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본토 수복과 우리나라의 국토 통일이야말로 양 국민의 염원이라고 말한 뒤 비록 오늘 아시아의 일부가 공산주의에 물들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잠정적임에 불과한 것이지 전통적 아시아의 윤리와 의지는 언젠가 이를 구축하고 통일된 중국, 통일된 한국을 되찾고야 말 것이라고 했다. 공항에서의 환영식이 끝난 뒤 양 원수는 자동차에 동승해 숙소인 대북 시내 그랜드 호텔로 향했다. 연도는 2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파로 가득했고 태극기와 청천백일기가 폭락했다. 대북시의 그랜드 호텔은 일제가 대만을 통치할 당시 신궁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대북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날 자유중국 정부 측은 박 대통령의 자유중국 방문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하는가 함. 이 날짜 우편물에는 한중 양국 국기와 한국 대통령 방문 기념이라는 소인을 찍었다. 자유중국 정부는 육해공군의 영관급 장교 3명을 박 대통령의 연락장교로 파견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 출신의 두경 대령을 의전수석 부관으로 임명했으며 유경수 여사의 수행 비서로는 자유중국 의전실장의 부인인 하 여사를 배치했다. 자유중국은 국제연합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의 사관과 함께 상임이사국의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1966년 현재 자유중국을 승인하고 있던 국가는 57개국에 불과했다. 1964년 6월로 중단된 15년간의 미국 원조 자금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대만 경제는 1961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계획에 힘입어 1963년 하반기부터 국제 수지면에서 흑자를 나타내기 시작해 1965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68달러에 달해 한국보다 한 발 앞서고 있었다.